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이 많이 더운 걸 보니 날씨가 많이 화창하겠군요. 옅게 낀 새하얀 구름들이 듬성듬성 있는 예쁜 하늘일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그 예쁜 하늘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푸른 하늘,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뿐 아니라 제 코앞에 있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오직 칠흑과 같은 어둠이 함께할 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고작 1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질 뿐이네요. 제가 살면서 봐왔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고 혼자서는 어느 곳도 갈 수 없어 제가 좋아하던 커피를 마시러 카페 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등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죠. 제가 가졌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울면서 보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이런 삶에 많이 적응이 되기도 했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 이 채널도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저에겐 사연을 직접 읽어주는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이 채널은 사연을 듣다 보면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기도 해서 저에게 힘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저 대신 사연을 써주고 있는 남편도 함께 감사하단 말씀을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조금 말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된 이후로는 말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헬스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선수의 꿈을 꾸기도 했었죠. 재능이 부족했던 건지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안타깝게도 선수가 될 수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운동과 관련된 직업은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만 하느라 하지 않았던 공부를 재수까지 해가며 열심히 했던 결과 스포츠 재활학과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에 가게 됐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재활복지센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세진 않았지만 나름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꽤 만족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말더군요. 그래서 몇 가지 자격증을 더 취득한 후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취직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원으로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척실하고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트레이너 일을 하다 보면 간혹 흑심을 품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성실하게 운동을 배우더군요. 그 모습에 반해 오히려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저희 부부의 사랑이 시작되어 버렸죠. 둘 다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 데이트는 대부분 헬스장이거나 스포츠 경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만난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는데 남편의 집은 엄청 부자였더군요. 데이트를 운동 관련만 해서 했다 보니 그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알고 나니 오히려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저는 돈은커녕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였는데 한쪽이 너무 기울어진 결혼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만남은 그만하고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 저처럼 잘 맞는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며 매달렸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갔다기보다는 제가 가면 당연히 시댁 어르신들이 결혼 허락을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간 거였어요. 남편의 부모님들이 반대할 게 뻔할 거라 생각한 거였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드리면 좀 탐탁지 않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혼자서 많이 외로웠겠네. 그래도 앞으론 우리가 가족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니 그 나이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이상한 거라며 오히려 저를 감싸주기도 했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몰아주시면서 예뻐해 주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좋은 음식은 아들한테 몰아주고 인사드리러 간 며느리는 찬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부모님이 떠나신 지 좀 됐던 터라 오랜만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됐고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잡은 물고기에겐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결혼 전에는 엄청 잘해주다가도 결혼한 이후로는 싹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저 역시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의 모습에 좀 더 신뢰가 갔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명절이든 언제든 한 번씩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려 하지 않으셨죠. 평상시에도 힘들게 몸을 쓰며 일하고 있는데 시댁까지 와서 무슨 고생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은 똑같이 나눠서 제대로 하고 있냐고 오히려 남편에게 뭐라 하기도 하실 정도로 그 당시의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겐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였어요. 시누이가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더군요. 딱히 제가 싫은 짓을 해서는 아니고 집안 경조사나 명절 때 시어머니가 저에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으면서 시누이에겐 엄청 일을 시키시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그렇게 하셨던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미워해서는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백수였다 보니 놀지 말고 집에서 손이라도 거들라고 하신 거였는데 시누이에겐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나 봐요. 엄마는 맨날 며느리만 예뻐하고 딸은 무슨 무술이야? 맨날 나한테 일을 시켜. 옳게도 좀 하라고 해.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라고 하니? 너는 맨날 팽팽 놀잖아.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지. 그게 싫으면 너도 얼른 취직을 하던가. 아, 네네, 그러시겠죠. 힘들어 죽겠어. 옳게는 좋겠네. 옳게 예뻐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댁 와서 손 놓고 있는 며느리도 있고 참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비꼬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항상 일손 거두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시고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셨으니 그 말을 듣고 움직이려 해도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혼내기만 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뭘 한다고 눈치를 줘, 눈치를 주긴. 네가 엄마도 오면 얼마나 돕는다고. 화가야, 됐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푹 쉬고 있거라.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어휴, 네네. 아주 그냥 상전납셨네, 상전납셨어. 나도 빨리 결혼이나 하러 가야겠다. 백수인 너를 누가 데려가니?
취직이나 해 이거사. 아 진짜 짜증나. 그놈의 백수. 엄마 지겹지도 않아?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쉰우이의 눈칫밥을 먹곤 했습니다. 주변에다가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하소연을 하면 어차피 쉰우이가 아무리 그래봐야 시어머니가 그런 태도이신 거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건 비현실적일 정도로 행운을 얻은 거니까 그 행운을 잘 즐기라고요. 거기다 실제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쉰우이가 날이 갈수록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데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몇 번 선물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쉰우이는 받을 때만 잠깐 좋아할 뿐 결국엔 똑같아지더군요. 나중에는 선물을 드려도 아니 지금 사람 돈으로 한심 사려는 거야? 내가 백수라고 우스워 보여? 이딴 거 안 줘도 됩니다. 우리 상점 며느리님. 백수인 저에겐 이런 물건들은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치를 주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말로만 비꼬면서 눈치를 주니까 견딜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쉰우이는 정말 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쉰우이가 운동을 하겠다며 저희 헬스장에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PT 교육을 받은 뒤 교육이 영 이상하다며 헬스장에 클레임을 넣고 환불까지 요청하더라고요. 거기다 저를 자르라며 악을 쓰고 난리까지 쳤고요. 그래도 저는 헬스장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해서 헬스장이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별탈은 없었습니다. 헬스장 사장님은 쉰우이에게 회원님을 교육하신 우리 트레이너는 고객 만족도가 제일 높은 트레이너입니다. 혹시 회원님이 뭔가 오해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 트레이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순하게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쉰우이는 그 말만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말은 못하면서 화만 내더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작은 헬스장 따윈 하루 만에 사라지게 해줄 수도 있어. 내가 이상하다면 이상하단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장사하는 주제에. 재수없어. 두고 봐. 내가 곧 망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이렇게 말이죠. 그 말에 헬스장 사장님은 망하면 제가 운영을 잘 못해서이지 회원님 탓은 아닐 겁니다. 환불은 해드릴 테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른 헬스장에서는 이러시질 않길 바랍니다. 거기서 쉰우이가 더 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회원분들까지 오셔서 보아하니 네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은데 다른 사람들 운동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좀 나가요. 라고 하자 쉰우이는 얼굴이 벌개지며 결국 헬스장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 헬스장에는 아무런 타격도 없었어요. 시댁의 집이 부자인 거지 쉰우이는 아무 힘도 없는 백수였으니까요. 다만 쉰우이는 헬스장에서 그렇게 망신까지 당하자 저한테 감정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망신을 당한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로 쉰우이는 저를 괴롭히는데 온 힘을 쏟더군요. 밥 먹을 때 일부러 저한테 뜨거운 음식을 살짝 떨어뜨려서 데이게 하기도 했었고 실수인 척 물을 쏟기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엔 실수로 그랬겠거니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나 남편도 그걸 눈치채고 쉰우이를 엄청 혼냈어요. 또 한 번 그러면 백수인 채로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을 테니 그런 줄 알라면서요. 그러자 쉰우이는 그 다음부턴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괴롭힘은 한동안 지속됐었고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더군요.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손이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 선물을 줘도 안 됐고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으니 남은 건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다음에 신우이가 또 괴롭히면 그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었고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음식점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화장실에 갔더니 신우이가 쫓아오더군요. 그리고 손을 씻은 뒤 페이퍼 타월을 마구 뽑아 물기를 닦고 난 뒤 그 페이퍼 타월을 제 얼굴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손 닦은 이런 거라도 버려줘? 알았지 옳게? 저는 가뜩이나 벼르고 있었는데 물에 젖은 페이퍼 타월이 제 얼굴로 날아오자 쌓여왔던 화가 폭발하더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 폭발하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페이퍼 타월들을 그대로 다시 신우이에게 던져주면서 소리쳤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누가 호구로 보여?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신우이는 평소에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제가 갑자기 소리를 치자 깜짝 놀라 토끼눈이 되어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곧 정신을 차리더니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손이 사람한테 지금 야라고 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참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걸 네가 나한테 던졌어? 기가 막혀서.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냥 맞을 사람이 아니죠. 저는 평생을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고 신우이는 그저 일반인일 뿐인데요. 저는 신우이의 손에 막아낸 뒤 신우이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야, 이거 안 나? 이거 놓으라고. 아프다고. 네가 이러고도 무시할 것 같아? 야, 놓으라고. 지금 이거 안 놓으면 어쩔 건데? 네가 나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휴, 이 빈약한 팔목 좀 봐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리고 야, 너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야?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그리고 잘 지내려고 선물도 주고 대화도 시도하고 그랬잖아.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네가 옳게 반말해도 가만히 들어주고 아가씨 하며 존댓말하고 다 존중해줬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이거 놓고 말해. 놔줘? 그럼 어디 새언니라고 해봐. 그럼 놔줄게. 놓으라고. 새언니라고 해보라니까. 아이씨, 새언니, 놔줘요, 이거. 저는 신우이에게 새언니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야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팔이 아프도록 꽉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손을 놓지 못하게 하려고 잡았을 뿐인데 신우이가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쓸데없이 신우이 팔이 아팠던 거죠. 제가 팔을 놔주자 신우이는 팔이 아팠는지 팔을 쓰다듬더니 저를 노려보며 씩씩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팔을 올리려다가 방금 상황이 어땠었는지 떠올랐나 봐요. 스스로 흠칫하며 멈추더군요. 그리고 우물쭈물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기가 저를 힘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저는 그때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풀 죽어 있을 때 좋게 대화로 풀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아가씨랑 잘 지내고 싶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아가씨만 일을 시키니까 저를 미워하게 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갈 때마다 어떻게든 일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계속 뜯어 말리셔서 못하는 거지. 그걸 제 탓하시면서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어쩌라고요. 아가씨,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요. 평소처럼 그냥 옳게옳게하고 반말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이해할게요. 그리고 과거에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을게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난리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 아가씨도 저에 대한 감정 풀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끝까지 씩씩대기만 하다가 말없이 화장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신우이의 대답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 속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런 말 한마디를 못해서 여태껏 계속 당하고만 있었다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신우이의 괴롭힘은 멈췄어요.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비꼬는 듯한 말도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제 말을 이해를 했나 보다 했어요. 물론 화목하게 대화를 하진 못했죠. 하지만 감정의 응어리를 풀 시간이 필요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신우이와도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 오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을 보내다가 작년 어느 여름날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한여름에 제가 몸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냐며 보양식을 해주시겠다고요. 매해 여름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었는데 저는 올해도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다. 하늘에서 엄마가 당신 대신 이어준 인연인 걸까 하며 생각을 했었죠. 시어머니는 백숙을 하시고 이런저런 반찬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났었죠.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 닭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빨리 먹고 싶었지만 아직 남편이 퇴근 전이었던지라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걔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 먼저 먹거라. 내가 우리 며느리 해주려고 가지고 왔지. 걔 먹이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야. 어차피 걔는 백숙 물에 빠진 닭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괜히 너만 챙겨준 거 알면 서운할 테니 오기 전에 얼른 먹고 치우려무나. 내 특별히 몸보신 잘하라고 한약재도 듬뿍 넣었단다.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편이 오기 전에 먼저 먹기로 했어요. 백숙은 그날따라 정말 맛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이미 많이 먹고 와서 배부르시다며 드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한 뒤 저는 시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서 그런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잠이 쏟아지더군요. 시어머니 앞이라 정신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눈꺼풀이 다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잠시 뒤 그대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한밤중이더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가 저 푹 주무시라고 블라인드를 단단히 또 치셨나 보다 하고 블라인드를 올리려고 갑자기 일어난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더군요. 저는 일단 불부터 켜려고 주변을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켰는데 아니 어찌 된 건지 핸드폰조차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핸드폰을 풀 충전을 해놓기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핸드폰의 상태가 아닌 저의 상태였어요. 네, 한밤중이라서 블라인드를 단단히 쳐놓아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 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갑작스러운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서웠어요. 눈을 아무리 비비고 또 비벼도 보이는 거라곤
변함없이 칠흑 같은 어둠,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가위에 눌린 건 아닐까, 손끝을 집중해서 움직여보고 제 몸 여기저기를 꼬집고 난리를 쳐봐도 그건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남편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혹시 시어머니라도 계신 건 아닐까 싶어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나며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 나 찾니? 어머, 엄마,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까. 눈 멀어서 어우적대는 게 우습잖아. 그 웃음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순간을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단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 돌아오는 대답은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가씨가 왜 여기? 어머니, 저 눈이 안 보여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병원에 왜 가, 옳게? 네 눈이 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린데 메탄올을 넣은 백숙을 아주 맛있게도 먹더라. 집안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가만히 먹기만 하니까 그런 거 구분도 못하지. 하긴 냄새 가리려고 한약재를 엄청 쏟아놓긴 했지만 말이야. 뭐 됐고, 너 같은 년은 그냥 여기서 평생 썩으면 돼. 알겠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우리 별장이야, 별장. 니년은 여기서 가두고 평생 빛도 못 본 채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지금 장난치는 거죠? 어머님, 그렇죠. 지금 아가씨가 장난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메탄 뭐요? 어머님이 저한테 왜 그런 짓을... 2년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 봐. 내가 엄마한테 다 말했어, 이년아. 네? 그게 무슨... 유나한테 다 들었다. 너 네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남자들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다닌다며? 운동 알려주는 척 접근해서 젊은 남자들 꼬시고 말이야. 네가 부모도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산 게 불쌍해서 그렇게 아껴주고 챙겨줬는데 어떻게 네가 CM이 뒤통수를 이렇게 치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난 네가 그렇게 가증스러운지 몰랐다, 얘. 네? 그게 무슨... 전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제가 왜 혁찬 씨를 두고... 어머머, 얘 좀 봐. 거짓말도 잘하네.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언제까지 발뺌하시려고? 내가 다 증거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줬지. 사진이라뇨. 어머님, 대체 무슨 사진을 보신 거예요? 무슨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네가 헬스장에서 남자들 몸 더듬으면서 운동 알려주고 번호 교환하고 밖에서 남자들이랑 술 먹는 사진들이지. 네?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다 들통나니까 뜨끔하지? 그리고 너 날 때린 것도 엄마한테 다 말했어. 굴러 들어온 며느리 주제 어디 감히 날 때려? 제가 아가씨를 때리다뇨.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날 해하면서 생긴 상처들 엄마한테 다 보여줬어. 평생 내 몸에 생채기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입혀? 왜? 그 항상 하던 것처럼 말해보지 그래. 엄마랑 오빠 없을 땐 나한테 몰래 하대하면서 자기 힘세다고 협박하고 최근엔 나 하늘나라까지 보내겠다고까지 했잖아. 네? 제가 언제요? 아유, 그만해라, 아가. 이미 이 시애미가 다 눈으로 확인했다. 내가 아무리 우리 딸을 구박 많이 한다지만 내가 아닌 남들이 우리 딸한테 상처 입히고 협박하는 것까지 그냥 봐주겠느냐? 아니요, 어머님. 전 절대 그런 적이
그때부터 신우는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전 어떻게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더는 할 수 없었죠. 제가 입만 열려고 하면 신우가 계속 손을 댔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휴, 이제야 조용해졌네. 엄마, 얘 여기에 가다 두려면 어쨌든 밥은 먹여야 하잖아. 근데 그거 공짜로 계속 줄 거야? 그러면 어떡해. 얘 안마 같은 거 잘할걸? 전공이 그쪽이니까. 이쪽에다가 손님 불러서 지 밥값은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제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어? 전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제 눈이 먼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곳에 갇혀 안마만 하며 살게 된다니 현실에서 평범하게 살던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해명을 하려고 하면 맞기만 해야 하니 해명을 할 수도 없었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머님이 보신 사진들이 뭔지, 신우이가 입었다는 상처는 또 뭔지 영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이 정말 깜깜했어요.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억울했죠. 남편이 혹시 저를 구하러 오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남편에게 저와 시누이가 화해 여행을 갔다고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엔 사고가 나서 제가 행방불명됐다고 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남아있던 한 줄기의 희망마저 그렇게 날아가 버리니 저는 절망에 빠져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울고 울고 또 울었죠.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고 울다 지쳐 잠들기를 며칠이나 했을까요? 눈이 안 보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날짜 감각도 없는 채로 꽤 오랜 시간을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밖에서 저를 감시하던 시누이를 급하게 찾으시더군요. 얘 유나야, 큰일 났다. 우리 혁찬이도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대. 뭐? 오빠가? 그래, 너 그 백숙 남은 거 뒤처리 제대로 안 했어? 혹시 해서 집에 백숙 있던 걸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잖아. 식탁에 백숙 남아있던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제 먹었대. 그게 남아있었어? 난 당연히 다 먹을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뭐야? 그럼 그 식탁에 뒀던 걸 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뒀단 말이야?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체 뭘 한 거야?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실명하는 거 아니야? 너 빨리 엄마 혁찬이네 집으로 데려다 줘. 그럼 얘는 어떡해? 앞도 못 보는데 어딜 가겠어? 그냥 밖에서 문 잠그면 되잖아. 지금 오빠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게 중요해? 얼른 병원 빨리 데려가야 해. 두 모녀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전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남편도 저처럼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저한테 휘말려 남편까지 몹쓸 짓을 당해버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디 별탈 없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건 저에게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혼자 남겨질 일은 다신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방을 더듬어가며 문을 찾아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자물쇠 같은 걸로 잠겨져 있는 듯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문에서 났던 소리를 생각해보면 내구성이 약한 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문을 흔들고 발로 차고 난리를 쳤죠. 한 10여 분간을 그렇게 문과 사투를 벌였는데 점점 문에서 삐거덕하는 소리가 커지더니 결국엔 문을 부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마 자물쇠거리가 빠져버린 거였겠죠. 저는 그 뒤로 별장 온 공간을 헤집고 다니며 출구를 찾아냈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땐 그저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빵 하는 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저에게 시끄러운 경적음이 아닌 저를 구원해주는 신의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발견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겨우 만난 사람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차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사정을 설명드린 뒤 서울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은 저희 시모와 신의 유혹을 한 바가지 하시면서 알겠다고 해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저 미친 사람처럼 앞으로만 뛰다가 정말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저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된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도움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하늘이 도운 것은 남편은 백숙을 안 좋아해서 먹은 양이 적었는지 그나마 실명까진 가지 않고 시력 저하에서 그쳤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반면 남편은 그 시력이 살아있는 눈으로 제가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정말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남편은 저에게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 털썩 주저앉더군요. 아마 믿기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정말 멀어버린 저의 눈 그리고 저의 몰골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제 말을 믿는다며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울면서 사죄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함께 울었어요. 그 뒤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족이라고 절대 선처해줄 생각도 없고 합의해줄 생각도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좋았던 시어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신우이가 도대체 뭘 보여준 건지가 궁금했었는데 경찰의 조사 결과 알고 보니 그건 다 신우이의 조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헬스장에서 PT 교육을 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아마 저희 헬스장에 왔을 때 몰래 사진을 찍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테니 합성으로 사진을 조작해서 어머님께 보여드렸다더군요. 또한 제가 신우한테 상처를 입혔다는 것도 신우이 스스로 상처를 입힌 뒤 어머니께 보여준 거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런 짓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속인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말에 동조를 해 이런 일을 꾸미는 신우를 도왔던 시모 또한 사이코 같았어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물으니 그년이 감히 나를 맞고 굴욕을 줬다라고 했다던데 아마 화장실에서의 일이었겠죠. 참 그게 뭐라고 그렇다고 사람의 눈까지 멀게 했다니 제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씁쓸했어요. 시어머님도 왜 저한테 확인 한 번 없이 그런 악마의 말에 넘어가셔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우이나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저에게 사죄를 하시며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평생을 놀고만 먹어도 무리가 없는 돈을 주셨죠. 제 실명에 대한 보상으로 한없이 부족했지만 일단은 이걸로 약간의 위안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옆에서 평생 보좌를 하겠다고 했어요. 돈은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전과는 달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만큼 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관계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채널도 즐기고 다른 여러 즐길거리들을 계속 찾아가려고요. 이곳에 사연이 많은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